2025년 6월 미국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곳곳에서 상점들이 털리고 자동차들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한 동네만큼은 시위대들이 아예 접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루프탑 코리안을 기억하라. SNS에서 퍼지고 있던 이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1992년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젊은 시위대들까지도 이 말만 들으면 발걸음을 돌렸거든요. 33년 전 LA 폭동 당시 몇 명의 한국인들이 옥상에서 한 일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된 걸까요? 그들은 단순히 자기 가게를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만들어냈어요. 과연 33년 전 그 옥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가 이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된 걸까요? 저는 사람들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23년 동안 기자로 일하면서 폭동이라는 걸 여러 번 봐왔거든요. 무서워하며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있는 이민자들도 봤고요. 문제가 터지면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도 봐왔습니다. 그래서 1992년 4월 시카고에 있던 제게 편집장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도 이미 어떤 기사를 쓸지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레이, 로스앤젤레스로 가. 편집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로드니 킹 판결 때문에 도시 전체가 불타고 있어. 적십자 자원봉사자 장비도 챙겨가고 현장에 누군가 있어야 해. 카메라와 취재 수첩을 챙겼어요. 적십자 자원봉사자 배지도 달았고요.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화난 군중들, 깨진 유리창들, 도움을 요청하며 무서워하는 가게 주인들. 새로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이야기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4월 30일 비행기가 LAX 공항에 착륙하고 있었어요. 기내 창문을 통해서도 도시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게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 연기는 마치 거대한 검은 손가락들이 구름을 만지려고 하늘로 뻗어나가는 것 같았어요. 다른 승객들은 얼굴을 창문에 바짝 대고 바라보고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헉하고 숨을 들이마셨고 또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메모만 하고 있었어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택시 기사는 너무 긴장하고 있었어요. 시내 쪽으로 운전하면서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라디오에서는 계속 경찰 무전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게에 불이 났다. 저기서 약탈이 일어나고 있다. 출동 가능한 경찰관이 없다.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정말로 거기 가시려고요? 기사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억양을 들어보니 중동 출신 같았어요. 아마 레바논 사람일 거예요. 계속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적십자 배지를 보여줬어요. 가야 해요. 기사는 고개를 저었지만 계속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폭동 지역에 가까워질수록 거리 풍경이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어떤 동네는 평범해 보였거든요. 사람들이 잔디에 물을 주고 있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요. 그런데 모퉁이를 돌면 갑자기 사방에 깨진 유리가 널려 있었어요. 뒤집힌 자동차들,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쏟아져 나오는 건물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가장 심한 지역에서 6블록 떨어진 곳에서 저를 내려줬어요. 더 이상은 가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행운을 빌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그 사람 눈에서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한다는 게 읽히고 있었어요. 나머지 길은 걸어갔습니다. 걸을 때마다 어깨에 맨 카메라 가방이 엉덩이에 부딪히고 있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항상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마치 경찰들이 제가 걷고 있는 곳을 빼고는 어디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어요. 타는 플라스틱 냄새, 타는 나무 냄새, 그리고 뭔지 모를 또 다른 냄새도 섞여 있었어요. 공기가 걸쭉하고 쓴맛이 나고 있었거든요. 셔츠를 올려서 코를 가렸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짜 피해를 처음 보게 됐습니다. 창문이 모두 깨진 가게들이 한 줄로 늘어서 있었어요. 유리가 인도를 덮고 있었는데 마치 날카로운 눈 같았거든요. 아직도 불타고 있는 가게들도 있었고 속이 완전히 텅 비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길거리에 흩어져 있는 가게들도 있었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메모도 했고요. 정확히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었거든요. 피해를 입은 가게 대부분에는 한국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오기 전에 미리 읽어본 자료에 나와 있던 내용이었거든요. 이 동네 작은 가게들은 대부분 한국인 이민자들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폭동이 일어나면 이런 가게들이 항상 가장 큰 피해를 받았거든요. 뻔한 패턴이었어요.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기사를 써봤으니까요.
안타깝긴 했지만 놀랍지는 않았어요. 큰 사회 문제가 터져 나올 때 작은 이민자 공동체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들은 중간에 끼게 되고 쉬운 표적이 되는 거예요. 폭동 지역 더 깊숙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더 많은 부서진 가게들, 더 많은 유리 조각들, 더 많은 연기가 보이고 있었어요. 몇 명이 텔레비전이나 음식 상자를 들고 제 앞으로 뛰어 지나갔는데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뛰어가고 있었거든요. 해가 지고 있을 때 코리아타운 가장자리에 도착했어요. 또 똑같은 모습을 볼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더 많은 깨진 창문들, 가게 안에 숨어서 무서워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제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한국인 가게들 옥상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숨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서 있었거든요.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총처럼 보이는 걸 들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무전기를 들고 있었어요. 정확히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처럼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눈을 깜빡이며 다시 봤어요.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가장 가까운 옥상에 있던 한 남자가 제가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있었거든요. 한참 동안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얼굴이 차분했어요.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화가 나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카메라를 들어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어요. 그 남자는 숨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차분한 눈으로 계속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이건 제가 쓰러 온 기사가 아니었어요. 무서워하는 이민자들은 총을 들고 옥상에 서 있지 않거든요. 그들은 숨어요. 도움을 요청해요. 다른 누군가가 자기들을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숨고 있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내리고 옥상에 있는 그 남자를 다시 쳐다봤어요. 손에 든 취재 수첩이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이 기사에 대해 미리 준비해뒀던 모든 생각들이 갑자기 틀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들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다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옥상에 있던 그 남자가 무전기에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다른 옥상에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패닉 상태가 아니었어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제가 정말로 어떤 이야기를 쓰러 여기 온 건지 전혀 모르겠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똑같은 길모퉁이로 다시 왔어요. 깨진 유리 조각들은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불탄 건물들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요. 하지만 낮에 보니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옥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더 잘 보였거든요.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가게 주인들, 일하는 사람들,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움직이는 모습이 이걸 전에도 해본 것 같았어요. 마치 계획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무전기를 들고 있던 남자를 봤던 건물 쪽으로 더 가까이 걸어갔어요. 문 옆에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는데 영어와 한글로 박건설회사라고 써 있었거든요. 앞쪽 창문들은 다른 가게들처럼 깨지지 않았어요. 누군가 밤사이에 두꺼운 나무판으로 막아놨더라고요. 문을 두드렸어요. 몇 초 후에 문이 살짝 열렸어요. 여자분이 저를 내다봤어요. 제 적십자 배지를 보더니 문을 더 넓게 열어주셨거든요. 도우러 오신 거예요? 물어보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도우려고 온 거였거든요. 그게 기자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분이 저를 작은 사무실을 거쳐서 뒤쪽 계단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계단이 좁고 어두웠어요. 올라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었거든요. 카메라 가방이 자꾸 벽에 부딪히고 있었어요. 옥상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갔을 때 멈춰 섰어요. 여기서는 모든 게 다 보였거든요. 온 동네가 아래로 지도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10여 곳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고요. 길거리는 텅 비어 있었는데 사람들 무리가 건물에서 건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만 보였어요. 그리고 다른 옥상들도 볼 수 있었어요. 최소 6개 건물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무전기를 들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긴 막대에 카메라를 달고 있었고요. 한 옥상에는 작은 텐트 같은 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전날 밤에 봤던 그 남자가 옥상 가장자리 근처에 서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아마 45살에서 50살 정도 되는 것 같았거든요. 작업하는 먼지투성이었고 손은 거칠어 보였어요. 뭔가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기자 아저씨시군요.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질문이 아니었어요. 기자 배지를 보여드렸어요. 알렉산더 그레이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 기사를 쓰고 있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리처드 박입니다. 말씀하셨어요. 아래층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리처드 박 씨는 피곤해 보였어요. 눈이 빨갛게 되어 있어서 잠을 많이 못 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목소리는 안정되어 있었어요. 차분했어요. 우리 주변의 다른 옥상들을 가리켰어요. 12개 건물을 커버하고 있어요. 말씀하셨어요. 서로 다 보이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가리키는 곳을 봤어요. 이제 패턴이 보였거든요. 건물들이 지도 위에 점들처럼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었어요. 합쳐지면 동네 전체를 지켜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빨리 어떻게 조직하신 거예요? 물어봤어요. 리처드 박 씨가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피곤한 미소였지만 진짜였어요. 연습이 되어 있었어요. 말씀하셨어요. 폭동으로는 아니고요. 다른 문제들로요. 힘든 동네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기 사람들을 챙기는 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옥상 가장자리로 저를 데려가서 아래 길거리를 보여주셨어요. 저 모퉁이 보이세요? 어제 오후에 야구 방망이를 든 남자들이 왔어요. 김 여사님 식료품점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아래로 소리쳤어요. 그만하라고요. 위를 올려다보더니 우리를 봤어요. 그러더니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요. 이걸 취재 수첩에 적어 내려갔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됐어요. 무서워하는 이민자들이 이렇게 행동할 리는 없었거든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물어봤어요. 리처드 박 씨가 잠시 조용해지셨어요. 동네를 내려다보고 계셨거든요. 물론 무서웠어요.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무서운 것과 무력한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무력해지지 않기로 했어요. 뒤에서 무전기가 지직거렸어요. 한국어로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리처드 박 씨가 무전기를 들어서 대답하셨어요. 대화는 짧았어요. 무전기를 내려놓고 저에게 돌아보셨어요. 이 박사님이 병원에서 도움이 필요하대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진짜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싶으세요? 따라오세요. 옥상에서 내려와서 뒷골목으로 3블록 정도 걸었어요. 리처드 박 씨는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빠르게 움직이시지만 조심스럽게 움직이셨어요. 큰 길로 나가기 전에 항상 모퉁이를 먼저 살펴보고 계셨거든요. 병원은 세탁소와 식당 사이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밖에 간판이 이가족 의료센터라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니까 병원 응급실 같았어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피 묻은 수건을 머리에 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테이블에 누워서 누군가가 상처를 닦아주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흑인들과 라티노들도 봤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마른 분이셨는데 백발에 철퇴 안경을 쓰고 계셨어요. 하얀 가운이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젊은 남자의 팔을 치료하시는 손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 젊은 남자는 흑인이었어요. 계속 사과하고 있었거든요. 죄송해요. 젊은 남자가 말했어요. 저는 당신네 창문 깬 사람들과는 같이 다니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리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치료하시면서 고개를 들지 않으셨어요. 다쳤잖아요. 간단히 말씀하셨어요. 그것만 중요해요. 이분이 이재성 박사님이었어요. 1시간 동안 일하시는 걸 지켜봤어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셨어요. 한국 사람이든 흑인이든 라티노든 상관없이요. 다쳤으면 도와주셨어요. 왜요? 조용한 순간에 물어봤어요. 왜 폭동에 참여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박사님이 저를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한 사람처럼 쳐다보셨어요. 다쳤잖아요. 말씀하셨어요. 저는 의사예요. 의사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 병원에 서서 이 박사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리처드 박 씨가 옥상 감시자들을 조율하는 걸 들으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저는 여기서 피해자들을 찾으러 온 거였어요. 다른 누군가가 자기들을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말이에요. 대신에 스스로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을요. 이건 제가 여기서 쓰려고 생각했던 기사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뭔가였어요. 아직 이해하지 못하겠는 뭔가였거든요. 하지만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 옥상에서 진짜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알아내야 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저는 코리아타운에서 6블록 떨어진 작은 호텔에서 머물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옥상으로 다시 걸어갔어요. 매일 리처드 박 씨와 그 사람들이 점점 더 조직적으로 변해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고 점점 더 걱정이 많아지고 있었어요. 공격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첫째 날 밤에는 야구 방망이를 든 몇 명이 길을 걸어다니는 정도였어요. 둘째 날 밤에는 10명, 15명씩 무리를 지어서 왔어요. 건물에 돌을 던지고 있었고 화난 소리로 욕을 퍼붓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옥상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더 쉬운 표적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가곤 했어요. 셋째 날 밤은 달랐습니다. 리처드 박 씨와 함께 옥상에 있을 때 무전기에서 급한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두 한국어였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영어로 바꿨거든요. 세 방향에서 오고 있어요.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5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병을 들고 있어요. 화염병이요. 리처드 박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전기를 들어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서 걱정이 읽히고 있었어요. 규칙을 기억해요. 무전기에 대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경고 사격만 해요.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사람을 겨누지 마세요. 우리는 방어하는 거지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옥상 가장자리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멀리서 사람들 무리가 길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고 있었거든요.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방망이들, 병들, 어떤 사람들은 지렛대도 들고 있었고요. 불타는 건물에서 나오는 주황색 불빛 때문에 그들의 그림자가 엄청나게 크고 무섭게 보이고 있었어요. 첫 번째 무리가 이 박사님 병원에 도착했어요. 창문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거든요. 유리가 깨지면서 날카로운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뭔가를 던져서 정문 옆에 작은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때 첫 번째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시끄러웠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소리였거든요. 그 소리가 건물들 사이에서 메아리치며 우르릉거리고 있었어요. 병원 앞에 있던 무리들이 돌 던지는 걸 멈췄어요. 어디서 총소리가 났는지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거든요. 리처드 박 씨가 소총을 들고 옥상 가장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늘을 향해서 한 발 더 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한테가 아니라요. 그냥 공중으로요. 다른 데로 가세요. 아래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우리는 당신들을 해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건물은 지킬 거예요. 무리 중 몇 명은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화가 나는 것 같았어요. 더 많은 걸 던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돌만이 아니었어요. 휘발유가 든 병들, 화염병들이었어요. 하나가 이 박사님 병원 벽에 부딪히면서 불꽃이 터져 올랐어요. 이 박사님이 병원에서 뛰어나오는 걸 봤어요. 위험한 상황이었고 불도 났는데 의료 가방을 들고 나오고 있었거든요. 안에는 아직도 다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총을 든 남자를 봤습니다. 병원을 공격하고 있던 무리 중 한 명이었어요. 병이나 돌을 던지고 있지 않았어요. 권총을 손에 들고 이 박사님 쪽으로 곧장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뭔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이 박사님이 그 사람이 오는 걸 봤어요. 하지만 도망가는 대신에 이 박사님은 총을 든 사람과 병원 문 사이에 서 있었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도망갈 수 없는 다친 사람들을 말이에요. 경고를 외치고 싶었어요. 뭔가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었어요. 총을 든 남자가 권총을 들어 올렸어요. 이 박사님은 두 손을 들어 올렸어요. 항복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무기를 들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였어요. 자신은 그냥 사람들을 도우려는 의사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총소리가 났어요. 리처드 박 씨의 경고 사격과는 다른 소리였어요. 더 날카롭고 더 가깝고 더 끝이 없는 느낌이었거든요. 이 박사님이 쓰러졌습니다.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총을 쏜 남자는 자기도 놀란 것 같았어요.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거든요. 권총을 떨어뜨리고 도망갔어요. 그 무리의 다른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갑자기 길거리가 조용해졌어요. 작은 불들이 타닥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거든요. 리처드 박 씨는 이미 옥상에서 계단으로 뛰어내려가고 있었어요. 저도 따라갔어요. 다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취재 수첩에 뭔가 쓰려고 하는데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이 박사님한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 주위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부인도 와 있었어요. 김정숙 씨였거든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얼굴은 차분했지만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이 박사님은 아직 숨을 쉬고 있었지만 겨우겨우였어요. 하얀 가운이 피로 흠뻑 젖어 있었거든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못 들어와요.
누군가 말했어요. 길이 막혔어요. 김정숙 씨가 남편 주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를 올려다봤어요. 한국 사람들, 흑인들, 라티노들, 백인들, 동네에서 도우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공격이 시작됐을 때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 사람이 우리를 구했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모두를요. 이 박사님은 부인의 손을 잡고 돌아가셨어요. 자신이 살리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들을 위해 해준 일을 절대 잊지 않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요. 그 밤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폭동이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코리아타운에서는 새로운 뭔가가 태어나고 있었어요. 그냥 방어가 아니었어요. 그냥 생존이 아니었어요. 더 큰 뭔가였어요. 김정숙 씨가 이 박사님 장례식을 준비하는 걸 지켜봤어요. 모든 사람을 초대했어요.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었어요. 남편한테 도움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을요. 남편이 한 일을 본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교회가 꽉 찼어요. 사람들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인도까지 나와서 서 있었거든요. 흑인 할머니들이 한국인 가게 주인들 옆에 앉아 있었어요. 라티노 10대들이 백인 대학생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모두 함께 모두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때서야 제가 지켜보고 있던 게 뭔지 마침내 이해하게 됐어요. 이건 그냥 사람들이 자기 가게를 지키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미국인들이 서로를 지키는 이야기였거든요. 온갖 종류의 미국인들이요. 정부가 실패할 때 잊혀지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스스로를 구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모든 것이기도 해요. 33년이 지난 후 저는 로스앤젤레스 똑같은 길모퉁이에 다시 서 있었어요. 2025년 6월 15일이었거든요. 이제 65살이 됐어요. 머리는 대부분 하얗게 새어 있었고 수십 년 동안 카메라 장비를 들고 다녀서 등도 아프고 있었어요. 하지만 1992년에 왔던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여기 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폭동이었어요. 또 다른 도시가 불타고 있었고요. 또 다른 이야기를 써야 했거든요. 전국이 새로운 이민법 때문에 화나 있었어요. 모든 주요 도시에서 시위대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가게들이 털리고 있었고 자동차들이 불타고 있었어요. 경찰들은 1992년처럼 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볼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깨진 창문들, 똑같이 무서워하는 가게 주인들, 똑같이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공동체들 말이에요. 하지만 코리아타운 가장자리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시위대가 멈춰 섰거든요. 한인 동네로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선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곳을 돌아서 가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볼 수 없는 벽이 거기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번에는 옥상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길거리를 지켜보는 총을 든 남자들도 없었고요. 건물들은 평범해 보였어요. 평화롭기까지 했어요. 아이들이 작은 공원에서 놀고 있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폭동이 다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뉴스를 확인해 봤어요. SNS 곳곳에서 사람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올리고 있었거든요. 코리아타운은 건드리지 마라. 루프탑 코리안들을 기억해라. 1992년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젊은 시위대들이 어떻게든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리처드 박 씨와 그의 건설 노동자들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이 박사님과 그의 희생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요. 김정숙 씨가 남편이 돌아가신 후 어떻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었는지도 알고 있었거든요. 전설이 실제 방어보다 더 강력해진 거였어요. 한인 동네를 걸으면서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어요. 가게들이 모두 열려 있었어요. 6블록 떨어진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쇼핑하고 있었거든요. 야채를 파는 할머니 한 분이 웃으면서 저에게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두 10대가 농구를 하면서 휴대폰에 나온 뭔가를 보고 웃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33년 전에 제가 기사로 썼던 그 무서워하는 이민자 공동체가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뭔가였어요. 이 박사님 병원이 있던 자리에서 멈춰섰어요. 이제 그곳은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 동상이 있는 작은 기념 공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비문이 영어와 한국어로 새겨져 있었어요. 이재성 박사 모든 사람을 치료하신 분. 동상 아래에는 새로운 꽃들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 가족들이 갖다 놓은 것만이 아니었어요. 스페인어로 쓴 쪽지가 붙은 꽃들, 영어로 쓴 것들, 제가 읽을 수 없는 언어로 쓴 것들도 봤거든요.
동네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직도 그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동상 근처 벤치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낯이 익은 것 같았는데 누군지 알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리처드 박 씨였거든요. 이제 나이가 드셔서 머리가 하얗게 새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하지만 똑같이 차분한 눈이었어요. 똑같이 안정된 손이었고요. 저도 알아보셨어요. 기자 아저씨군요. 작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셨네요. 벤치에 앉아서 함께 기념관을 바라봤어요. 우리 주위로는 평범한 일상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아이들, 직장으로 향하는 직장인들, 야외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성공했네요. 마침내 말했어요. 여기서 만드신 것 계속 남아있어요. 리처드 박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었어요.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남아있는 거고요. 길 건너편에 있는 현대식 사무용 빌딩을 가리키셨어요. 김창준이 저기서 법무사무소를 하고 있어요. 김창준 기억하세요? 하원의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상원의원이 되었고요. 캘리포니아 출신 첫 번째 한국계 미국인 상원의원이에요. 기억났어요. 김창준 씨는 1992년에 옥상에 있던 젊은 남자 중 한 명이었거든요. 이제는 워싱턴에서 이민자 권리를 위해 싸우는 힘 있는 정치인이 되어 있었어요. 김 여사님은요? 물어봤어요. 정숙 씨 말이에요.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고 계세요. 리처드 박 씨가 말씀하셨어요. 매일 새로운 가족들을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한국 가족들만이 아니라요. 모든 가족들을 말이에요. 남편분이 그렇게 원하셨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해가 지면서 코리아타운의 평화로운 길거리를 다시 걸어 나왔어요. 1992년에 쓸어왔던 기사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폭도들로부터 숨고 있는 무서워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기사요. 제가 분명히 찾을 거라고 확신했던 그 이야기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완전히 틀렸었어요. 제가 실제로 목격했던 건 훨씬 더 중요한 뭔가였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걸 거부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이 조직하고 스스로를 지키고 그 힘으로부터 지속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들은 폭동에서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었어요. 폭동을 출발점으로 해서 진짜 정치적 힘을 만들어냈어요. 진짜 공동체 연결을 만들었고요. 다른 누군가가 자기들을 지켜주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진짜 안전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루프탑 코리안들은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계 미국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누군가가 자기를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걸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상징이었거든요. 옥상에서 지키고 서 있던 그 남자들과 여자들의 모습이 전국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어요. 자기들만의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 자기들만의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2025년 그 자리에 서서 한때 전쟁터였던 길거리를 안전하게 걸어다니는 가족들을 보면서 33년 전에 제가 정말로 본 게 뭔지 마침내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폭동을 목격한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종류의 미국 공동체가 태어나는 걸 목격했던 거였어요. 스스로를 구하는 종류의 공동체요.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공동체, 비극을 힘으로 바꾸는 공동체였거든요. 1992년의 젊은 저는 이걸 절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사람들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안다고 너무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젊은 기자는 그 옥상에서 뭔가를 배웠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이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걸 틀렸다고 증명해주는 이야기라는 걸 배웠거든요. 루프탑 코리안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건 영웅들이 항상 영웅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였어요. 힘이 항상 힘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도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미국다운 일이라는 게 미국이 당신을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걸 멈추고 스스로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구할 때 결국 다른 모든 사람들도 구하게 되는 거였어요.